안녕하세요, 한주입니다. 요즘 출판계에서 제일 핫한 분야를 뽑으라고 한다면 단연 에세이 시장이 아닐까 싶은데요. 글을 너무 잘 쓰시는 전문직 종사자분들도 많아져서 그 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알지 못했던 다양한 이야기도 들을 수 있고, 또 전업 작가가 아니시더라도 일상생활을 너무 맛깔나게 써주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광활한 에세이 시장에서 어떤 책을 볼까 망설이시는 분들한테 제가 추천드릴 만한 신간 외국 에세이를 가져왔습니다. 또 에세이라는 장르 자체가 작가의 생각이 듬뿍 담긴 글들이 많기 때문에 취향이 많이 갈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제 영상 보시고 재미있어 보이는 책들 있으시면 쏙쏙 골라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한 주의 책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출간된 순서대로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책은 제이 파리니의 보르헤스와 나입니다. 제가 이 책은 도서관에서 빌린 책이라서 아마 요 표지로 많은 분들이 보셨을 것 같아요. 이 책은 제이 파리니가 전 세계 가장 위대한 작가 중에 한 명으로 뽑히는 보르헤스와 함께 떠난 여행 회고록입니다. 아르헨티나 작가인 보르헤스는 현대문학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어떻게 보면 제가 설명할 필요가 없는 작가죠.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픽션들, 알레프, 바벨의 도서관 등이 있는데요. 저도 이 책을 보르헤스라는 인물 때문에 궁금해서 읽은 책이기도 합니다. 제이 파리니 역시도 우리나라에서 많이 유명하지는 않지만 미국에서는 소설, 시, 각본, 비평 등 여러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작가시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절판되기는 했지만 출간된 책이 있긴 있더라고요. 특히 소설과 전기를 많이 써온 작가여서 그런지 이번 작품도 소설을 읽는 듯한 느낌을 많이 받았는데요. 그만큼 대화체도 많이 등장하고 풍경 묘사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어떻게 다 기억하고 있지라고 궁금해 했었는데 작가 후기에서 작가님이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고 계십니다. 내가 알레스테어와 부엌에 앉아있을 때나 보르헤스와 함께 차를 타고 여행할 때, 혹은 조지 맥케이 브라운과 오크니 섬의 거리를 걸을 때 주머니 속에 녹음기를 숨기고 있었던 것은 물론 아니었다. 기억은 상상력의 사생아라고 할 수 있다. 이 책에 나오는 대화는 모두 재구성된 것이다. 하지만 50년 동안 머릿속에서 계속 울리던 목소리들을 충실하게 반영하고 있다. 약간의 편집이 가미된 글이긴 하지만 여러 등장인물의 메시지만큼은 그대로 전달하려고 노력했다는 작가님의 이야기였습니다. 이 책의 구성도 일반적인 회고록처럼 시간 순서대로 쭉 나열되어 있고 생각보다 보르헤스는 중반부쯤에 등장합니다. 앞부분에서는 제이 파리니가 얼마나 불완전한 사람인지를 그리고 있는데요. 글쓰기를 평생의 직업으로 삼기로 마음을 먹지만 자신의 글에 대한 확신이 없는 그런 작가이기도 했고요. 또 이때가 한창 미국과 베트남 사이에서 전쟁 중인 상황이었는데 이 제이 파리니는 반전 운동을 하고 또 전쟁에 참여하지 않기 위해서 스코틀랜드로 도피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장에 나가 있는 친구들을 보면서 뭔가 자신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받는 건 아닌지, 또 자신이 의무를 다하고 있진 않은 건지에 대한 이런 정체성과 관련된 고민을 항상 하고 있는 인물이고요. 또 남자친구가 있는 여자를 좋아하기도 합니다. 이런 내용들이 충분히 설명되기 때문에 나중에 보르헤스와 함께 떠나면서 점점 변해가고 단단해가는 제이 파리니를 보는 것도 이 책의 묘미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책에서 인상 깊었던 부분은 일단 너무 재밌다는 점인데요. 대문호라는 칭호를 얻는 보르헤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웃긴 사람인지 몰랐어요. 사실 직접 상대하는 사람은 많이 힘들었겠지만 읽는 독자로서는 너무 재미있는 분이셨습니다. 이때 당시에 보르헤스는 눈이 먼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호기심을 갖고 있었고요. 또 어떤 사건이든 문학적으로 해석해서 뱉고 싶은 대로 뱉어버리는 아주 무대뽀 같은 인물인데
또 이분이 문학 천재이기 때문에 말 한마디 한마디가 너무나 다 주옥 같습니다. 그때 당시에 20대였던 제이파리니와 70대였던 보르헤스가 오래 알고 지낸 사이도 아니었고요. 한두 번 보다가 어쩌다가 같이 여행을 떠난 사이였기 때문에 초반에 제이파리니는 사실 보르헤스를 굉장히 불편해 했었어요. 그런데 점점 보르헤스의 진가를 알게 되고 그가 문학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자체가 문학이라는 걸 알아가면서 제이파리니도 자신의 정체성을 점점 굳혀갑니다. 만약에 이 글이 보르헤스의 시점에서 보르헤스의 글로 쓰여져 있다면 저 같은 사람은 쉽게 이해하기 어려웠을 것 같은데요. 이 제이파리니의 글을 통해서 보르헤스의 매력도 잘 살리면서 독자한테 충분한 이해와 감동을 주기 때문에 너무나도 재미있고 편안하게 읽을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저 재밌지만은 또 않다는 겁니다. 이 둘은 자동차를 이용한 여행을 해서 자동차 안에서 둘만이 갖는 시간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제이파리니는 보르헤스에게 자신의 고민 상담을 하게 됩니다. 이때 보르헤스는 이 제이파리니의 고민들을 진심을 다해서 공감을 해주고요. 또 자신의 경험과 풍부한 문학적, 철학적 지식으로 대응을 해주기 때문에 저도 표시해둔 문장들이 굉장히 많은 책이기도 했습니다. 또 점점 마지막으로 향해 갈수록 이 여행을 끝내기가 너무 아쉬워서 읽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또 보르헤스와 제이파리니 역시도 무척이나 아쉬워하는 장면들이 묘사되는데요. 어쩔 수 없이 마지막까지 읽긴 했지만 여행이 끝난 후에도 뭔가 여운이 오래 남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스코틀랜드의 아름다운 풍경을 아주 자세하게 묘사해 준다는 점입니다. 아시다시피 보르헤스가 눈이 안 보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이파리니가 보르헤스를 위해서 여행 내내 스코틀랜드의 여러 풍경들을 아주 자세하게 묘사해 줍니다. 그리고 또 제이파리니의 설명이 부족할 때는 보르헤스가 막 더 해달라고 닥달하기도 하고요. 또 여행 후반부에는 제이파리니도 이렇게 묘사하는 것에 대해서 자신감이 생겨서 그런지 더 생생하게 표현해 주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렇게 일반적인 여행기에서 볼 수 있는 단순한 묘사가 아니라 약간은 시적으로, 문학적으로 표현된 글들이 많아서 이 부분도 굉장히 색다르고 재미있게 볼 수 있는 포인트였습니다. 이렇게 재미와 감동과 문학적인 아름다움까지 모두 놓치지 않는 작품이었고요. 보르헤스 팬이라면 무조건적으로 추천드리고 그렇지 않더라도 조금은 색다른 인생 멘토가 필요하신 분들에게 너무나도 추천드리는 책이었습니다. 보르헤스와 나였습니다. 두 번째 책은 일본 작가님들의 산문전 봄은 깊어입니다. 사실 저는 이 책의 제목만 보고서 봄의 파릇파릇함을 느낄 수 있는 작품인 줄 알았는데 그보다는 일본 문학만의 그 애절함과 아련함을 깊게 느낄 수 있는 책이었습니다. 예상과는 다른 책이기는 했지만 오랜만에 그 일본 문학만의 섬세하고 예쁜 문장들을 많이 읽을 수 있어서 너무나도 좋았던 책입니다. 이 책은 총 19명의 일본 작가님들의 45편의 수필이 수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다자이 오사무, 나스메 소세키를 비롯해서 국내에는 잘 알려지지 않은 분들의 글도 수록되어져 있어서 제 취향에 맞는 일본 작가님들도 새롭게 알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또 이 책이 좋았던 부분은 여러 작가님들이 참여한 책에는 책의 맨 앞쪽에 작가 정보들이 쭉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 책은 한 작품이 나오고 그 작품을 읽은 뒤에 작가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 수 있는 설명이 추가되어져 있기 때문에 뭔가 블라인드 오디션처럼 작품만으로 내 취향의 작가를 찾을 수 있는 그런 구성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더 알아가고 싶은 작가님들을 이렇게 목차에 표시를 해뒀는데요. 예를 들면 아쿠타가와 류노스케, 구보타 만타로, 미야모토 유리코, 하야시 후미코, 이사카와 다쿠보쿠 이 분들을 표시해뒀고
특히 아쿠타가와 류노스케 작가님의 라쇼문을 지금 읽고 있는데 아마 월간 책 리뷰에서 소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책은 총 3부 구성으로 되어져 있고요. 1장 고요한 봄에 빛에 감싸요. 2장 무엇이 그리워 쓰는 시인가. 3장 붓을 드는 것이 울적하구나. 이렇게 나눠져 있기는 한데 공통의 느낌을 쭉 가져가는 글들이기 때문에 순서 상관없이 읽으셔도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이 책은 조금은 쌀쌀해지고 어수룩해진 저녁에 읽으면 너무 좋을 것 같은 책인데, 왜냐하면 정말 일상적인 풍경을 보면서 하는 쓸쓸한 사유도 있고 죽음을 앞둔 작가의 심정을 쓴 글도 있고 정말 아주 각양각색의 외로움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슬플 때 슬픈 영화가 보고 싶은 느낌처럼 약간은 센티해지고 생각이 많아질 때 기억이 날 것 같은 그런 책입니다. 이 책에 수록된 작품들은 굉장히 짧은 축에 속하는 글들인데 한 작품 한 작품마다 여운이 길어서 생각보다 오래 읽게 되는 책이었습니다. 뭔가 조용하게 혼자서 슬픈 감정을 그대로 느끼고 외로울 때 또 외로운 감정을 그대로 느끼고 싶을 때 그런 날에 읽으면 너무 좋을 책 봄은 깊어였습니다. 세 번째 책은 미셸 자우너의 H마트에서 울다입니다. 이 책은 암에 걸린 엄마와의 추억을 딸의 입장에서 쓴 회고록인데요. 주제부터가 아주 슬플 게 예상이 가시죠. 특히 이 책의 작가의 미셸 자우너는 한국인 어머니와 미국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이고 유명 인디팝 밴드의 보컬이자 기타리스트입니다. 이 작가님이 유명인이라는 점보다는 혼혈로 태어났다는 점, 다른 사람들에 비해 조금은 혼란스러운 청소년기를 보냈다는 점에 더 집중해서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이야기는 H마트에서 작가님이 돌아가신 어머니를 회상하는 장면부터 시작해서 작가님의 어린 시절, 암 선고를 받는 날, 암투병을 간호하는 그런 기억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 애도하는 장면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이 책에서 인상 깊었던 부분을 세 가지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는 H마트에서 울다라는 제목과도 연관되게 음식으로 어머니를 추억하는 모습입니다. 특히 저희 어머니도 요리를 잘 하시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엄마가 해준 집밥인 입장이라서 이 부분을 크게 공감을 했는데요. 글의 초반에는 엄마와 함께 먹었던 음식들, 한국에 놀러가서 먹은 음식들을 추억하는데 예를 들면 짱구를 10손가락에 껴서 먹는다던가 건 오징어를 마요네즈에 찍어 먹는다던가 하는 약간 한국인의 모습이 많이 담긴 음식들이 소개하는 부분이 많아서 이 부분도 굉장히 재미있게 읽을 수 있었고요. 또 엄마의 교육관을 묘사하는 부분에서도 고급 문화에는 문외한이었지만 그 결핍을 자신들이 어렵게 번 돈으로 세상 최고의 찬의 진미를 맛보는 것으로 만회했다 라고 표현한 문장처럼 정말 음식에 진심인 가족들에 대한 이야기라서 맛깔나는 문장들이 대거 등장합니다. 초반에는 이런 음식 이야기가 굉장히 행복하게 쓰여져 있는데 후반부로 갈수록 그런 음식들 이제 엄마가 더 이상 먹지 못하고 영양음료랑 링겔에 의지하는 모습이 대조되면서 더 슬퍼지는 장면이 되기도 하고요. 또 자신이 받은 만큼 엄마에게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고 싶지만 그러지 못한 상황 때문에 작가님의 좌절의 의미를 담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는 한국 음식을 배우는 작가님의 모습을 통해서 진정으로 애도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또 이제 식구라는 단어의 뜻이 끼니를 같이 하는 사람이잖아요. 이렇게 같이 먹는 음식이라는 정말 흔한 소재이기는 하지만 그래서 더 깊은 공감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두 번째로는 어렸을 적에는 엄마가 날 보호해줬지만 나이가 들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내가 엄마를 보호해줘야 되는 때가 오잖아요. 이런 순리 속에서의 공감과 슬픔을 느낄 수 있는 책이었습니다.
이 작가님은 남들보다 조금 더 빠른 시기에 겪은 일이긴 하지만 누구나 겪고 있고 겪을 예정인 상황이잖아요. 특히 요즘에 친구들끼리 만나면 엄마라는 단어만 나오면 다 막 눈물바다가 되거든요. 너무 든든하고 항상 지금처럼 머물러 있을 것 같은 존재인데 어느 순간 나보다 더 약해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되면 정말 그만큼 가슴 아픈 게 없잖아요. 이 책에서도 작가님이 공부가 아닌 음악을 선택하면서 방황하던 시절이 나오는데 그때에도 잔소리는 하더라도 결국에 옆을 지켜주는 건 엄마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엄마가 작아진 모습을 보면서 슬퍼하는 작가님을 보고 저도 괜히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부분이었고, 또 엄마도 항상 자신이 케어해주던 딸한테 간호를 받으려고 하니까 어색해하는 모습이 나와요. 이런 모습들이 굉장히 찡해지는 부분이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상 깊었던 점은 이 책이 너무 현실적이라는 점인데요. 어떠한 꾸밈도 과장도 없이 너무 현실적이게 표현하고 있어서 읽는 내내 더 크게 공감하고 더 크게 슬펐던 기억이 있습니다. 특히 어머니가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몸이 야위고 머리카락이 듬성듬성 빠지는 모습을 우연히 전신거울을 통해서 보게 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엄마는 주저앉아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러고는 손을 머리에 대고 쭉 훑어내리더니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온 머리카락을 빤히 바라보았다. 그 전신거울 앞에서 나는 내 인생의 절반이 넘는 시간 동안 엄마가 포즈를 취하는 모습을 보아왔다. 똑같은 거울 앞에서 엄마가 흠잡을 데 없이 팽팽한 피부를 유지하기 위해 크림을 바르고 또 바르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똑같은 거울 앞에서 엄마는 이 옷 저 옷을 입어보고 모델처럼 완벽한 자세로 패션쇼를 하고 자부심에 가득 차서 자기 모습을 점검하고 새 핸드백을 들거나 가죽 재킷을 걸친 채 포즈를 취했다. 그 거울 앞에서 엄마는 한껏 허영에 들떠 한참을 머물렀다. 그런 거울 속에 이제는 알아볼 수도 마음대로 통제할 수도 없는 사람이 있었다. 하나도 달갑지 않은 낯선 사람이. 엄마는 울음을 터뜨렸다. 나는 엄마 옆에 쭈그리고 앉아 덜덜 떨고 있는 엄마를 감싸 안았다. 나 또한 몰라볼 정도인 거울 속 모습에 우리 인생에 들어온 이 거대한 악마의 물리적 현연해. 나도 엄마와 같이 엉엉 울고 싶었다. 그러는 대신 나는 몸이 뻣뻣해지고 심장이 단단해지며 감정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다. 내 안의 목소리가 명령했다. 울면 안 돼. 네가 울면 지금 우리가 위험한 상황에 빠졌다는 걸 인정하게 되는 꼴이 되고 말아. 네가 울면 엄마는 울음을 멈추지 않을 거야. 그래서 나는 울음을 삼키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선의의 거짓말로 엄마를 달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나 스스로도 진심으로 그걸 믿게 하려고. 그냥 머리카락이잖아, 엄마. 금방 다시 자랄 거야. 지금 읽으면서도 다시 먹먹해지는 부분인데요. 이 밖에도 처음 암 선고를 전해들은 장면, 엄마가 자신보다 어떤 아주머니를 더 편애하는 모습을 보고 질투하는 장면 등 모든 일들을 솔직하게 그리고 과장 없이 써내려 가고 있어서 이런 점 때문에 많은 분들이 더 좋아하는 책이 아닐까 싶습니다. 단순히 엄마의 암투병기라기보다는 많은 부분을 공감하고 같이 느낄 수 있는 장면들이 많은 너무나도 좋은 책이라서 모두가 한 번쯤은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H마트에서 울다였습니다. 마지막 책은 실비 제르맹의 페르소나주입니다. 정말 이 책은 실비 제르맹이 실비 제르맹했다. 어떻게 이런 문장들을 쓸 수 있는지 연신 감탄하면서 읽었던 너무 좋았던 책이었습니다. 이 페르소나주는 소설 쓰기에 대한 생각을 페르소나주, 그러니까 등장인물이라는 소재를 사용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책인데요. 이걸 읽고 나면 정말 소설가라는 직업이 너무나도 위대하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글쓰기에 대해서 이런 진정성을 가진 분이 어떤 작품을 또 훌륭하게 쓰셨는지 너무나도 궁금해지는 책이기 때문에 아직 실비제르맹을 접해보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이 책을 첫 책으로 너무 추천드리는 책입니다. 이 실비제르맹 작가님의 문체는 정말 독특하고 비슷한 작가님을 떠올리기 어려울 만큼 철학적이면서도 시를 읽는 것 같은 몽환적인 느낌의 문장들이 많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의 내용은 크게 어렵지 않아서 그 매력을 더 충분히 느낄 수 있는 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을 번역하신 유재화 번역가님이 옴기니의 말에 이렇게 써주셨어요. 단순한 서명이 아니라 적극적인 기입과 개입, 누군가의 말씀을 아래서 받아 적는 자가 아니라 그 말씀 안으로 깊이 들어가 새기는 자가 되고 싶다. 관계하고 싶은 것이다. 그 무엇을 하든 나와 너는 관계가 된다. 이런 마음으로 옮긴 문장들이라서 그런 부분들도 이 책의 매력을 살리는데 한몫했던 것 같습니다. 이 책은 25편의 에세이와 2편의 단편으로 마무리되는 책인데요. 소설 쓰는 것을 생명체가 만들어지는 과정에 비유한 부분도 있고 또 글쓰기 자체의 본질, 그러니까 과거 종이가 없던 시절에 우리가 피부에 직접 새긴 문신부터 시작해서 현재 컴퓨터 화면에 글을 쓰기 되기까지 어떤 글 쓰는 툴은 변화했지만 그 안에서 변하지 않는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소설이라는 것이 소설가가 주체적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등장인물들이 다가오고 소설가는 그 등장인물 한 명 한 명, 그 장면 하나하나를 최대한 옮기는 작업을 하는 사람이라고 표현하는데 또 그 옮기는 과정에서의 고뇌와 좌절 같은 것도 쓰여 있어서 연신 감탄하면서 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소설가의 고통을 충분히 느낄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모든 것을 의심한다. 등장인물, 자기 자신, 글을 쓰는 자기 자신, 글을 쓰는 전반적인 행위, 특별히 소설이라는 것을 쓰는 기술, 모든 것이 다 의심스러운 것이다. 결국 언어에 도달하지만 단어는 단어대로 확신이 없고 문법은 안개 속에서 뿌옇고 이를 의식하면서 다시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없게 말하기 시작한다. 결코 의심을 떨치지 못하며 글을 쓰는 것이다. 의심이 때로 지나쳐 거의 과대망상에 이른다. 공포와 강기에 이르기도 한다. 이 부분을 읽으면서 앞으로 소설에 대한 소개를 할 때는 이런 소설가님들의 고뇌까지 생각하면서 더 깊은 노력을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실린 2편의 소설을 통해서 지금까지 해왔던 이야기에 대해서 소설가를 직접 등장인물로 등장시키면서 마무리를 하고 있는데요. 정말 이 단편이 없었으면 이렇게까지 큰 감동이 없었을 텐데 마지막 단편까지 읽고 나서 정말 그냥 한동안 멍해지는 이 표현할 수 없는 기분을 조금 더 오래 가져가고 싶은 그런 책이었습니다. 제가 글 쓰는 것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더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여튼 너무너무 좋았던 책이라서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실비 제르맹이나 배수아 작가님처럼 제가 너무나도 좋아하는데 너무나도 좋아하기 때문에 소개하기가 힘들어지는 작가님 몇 분이 계세요. 이 분들은 제가 조금 더 준비가 되면 꼭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신간 외국 에세이 4편을 리뷰를 해봤는데요. 사실 이 영상을 기획하기까지에 대한 책은 이번 영상에서는 소개되지가 않았어요. 바로 이 책 데이비드 포스터 월리스의 에 우르니부스 플루람 텔레비전과 미국 소설 이 책인데요. 제가 데이비드 포스터 월리스를 너무 좋아해서 뭔가 그 작가님에 대한 얘기를 이 책으로 시작을 하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특히 이 책은 소재 자체가 너무 취향이 갈릴 것 같기도 하고 저도 읽을 때 너무 어려웠던 책이었기 때문에
나중에 데이비드 포스터 월리스는 제가 특집으로 마련해서 한번 소개를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데이비드 포스터 월리스가 궁금하신 분들은 이 책보다는 요 재밌다고들 하지만 나는 두 번 다시 하지 않을 일, 요 책부터 경험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이렇게 또 지금까지 시청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은 제 컨디션으로 인해 눈에 다래끼로 인해서 이렇게 좀 얼굴이 잘린 영상으로 준비를 했는데 다음 주에는 건강한 모습으로 또 재미난 책 이야기를 들고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봬요.